자, 행정법 총론부터 강의를 하겠습니다. 행정법 전체적인 체계를 보면 행정법은 전체적인 체계가 좀 중요한데, 일단은 통론편에 보면 이제 행정법의 법원, 효력, 그 다음에 행정법의 원리들, 이런 게 나오죠. 자, 행정법의 법원은 행정법의 존재 형식이죠.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에 대한 얘기죠. 행정법의 법원. 그래서 성문과 불문이 있고, 성문법원에는 헌법부터 시작해서 법률, 법규명령,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죠. 법규명령. 그 다음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그 다음에 중선위 규칙, 감사원 규칙, 그 다음에 조례, 그 다음에 지자체 규칙, 조약, 그 다음에 행정규칙에 대한 논의, 행정규칙이 행정법의 법원이냐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죠. 물론 감사원 규칙도 좀 논의가 있을 법하죠. 이게 헌법이 없다 보니까 논의가 있을 법하죠. 그렇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 논리, 헌법재판소는 이거는 헌법에 있단 말이죠. 얘네들은 국회, 대법원, 헌재, 중선위, 그다음에 대통령, 총리령, 부령, 이런 것들을 A시적으로 이해하죠. 법규명령의 유형으로서 A시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헌법에 없는 감사원 규칙이 법규성을 가질 수 있죠. 법규명령성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행정법의 법원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행정기본법에서도 이를 2조에서 2조 1호에 대해서 법령 등의 개념에 감사원 규칙을 포함시켜 놔서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행정규칙은 아직까지 논의가 있죠. 행정규칙은 대외적 효력이 없다 보니까 법원을 구속을 못하죠. 행정부는 구속하죠. 행정규칙은 행정부 내부적 효력은 있지만 대외적인 효력은 없기 때문에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지 못하죠. 이 관점을 강조하면 법원성이 인정되죠. 행정부를 구속하기 때문에 행정법의 법원성이 인정되는 데 반해서 이걸 인정하게 되면, 이걸 강조하게 되면은 행정법의 법원성이 부정되겠죠. 그래서 강의설, 협의설이 대립되고 있고, 학설은 이제 강의설과 협의설이 있죠. 그렇죠? 된다는 설, 안 된다는 설, 이게 다소리 하는데, 판례는 법원 입장에서는 이게 행정규칙이 법원을 구성을 못하기 때문에 재판규범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처분이 행정규칙에 위반되더라도 위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부합되더라도 적법이 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판례 입장으로만 생각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부정적이죠. 판례는 부정적이다. 부정설을 취하고 있다. 행정규칙에 대해서 부정설을 취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다음에 행정규칙 중에 이건 일반적인 행정규칙에 대한 얘기고, 행정규칙 중에 법령의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이 있죠.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 하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는 법령의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법규성이 인정될 수가 있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긍정적이죠. 헌재든 대법원이든 이게 법원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 있다. 그래서 행정규칙은 학설로는 대립이 있고, 판례는 부정설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행정규칙 중에 상위법령 위임을 받아서 나온 행정규칙이라면 대외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법원과 국민을 구속하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죠. 판례도
판례도 이거는. 그다음에 불문법원. 불문법원은 관습법, 판례법, 조리가 이제 불문법원이죠. 자, 관습법은 관행에다가 국민의 법적 승인이 필요하죠. 그러면 관습법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고, 네, 판례법에 대해서는 대륙법계는 부정적이고 영미계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통 취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조직법 8조가 문제가 되는데, 법원조 8조에 따르면 상급법원의 판결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상급법원의 판결은 해당 사건에 한해서 하급심을 기속한다라고 돼 있단 말이죠. 하급심을 기속한다. 이 논리는 부정적인 거죠. 왜요? 법이라는 것은 해당 사건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반 추상적이죠. 일반 추상적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을 넘어서 일반 추상적인 성격을 가져야 되는데, 법원의 판결이 해당 사건을 벗어나면 기속력이 없기 때문에 부정적이라고 봐야겠죠. 대법원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해당 사건이 아니면 유사 동종 사건에 있어서는 대법원 판결이 하급심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하죠. 하급심을 기속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판단해도 된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과 다른 판결을 할 수가 있답니다. 다른 판결이 가능하다 라는 얘기는 부정설에 가깝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대법원 판결에 나오면 하급심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재판을 하다 보니까 일반 추상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가 현실에는 있겠죠. 아무래도 그럴 거 아니에요?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 판결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그걸 대립되는 하급심의 판결을 내놓기가 법관들이 부담스럽겠죠. 뭐 현실적으로는 승계 문제도 있을 테고, 만약에 대법원 판결과 자꾸 어긋나는 판결 내면 현실적으로 약간 좀 찍힌다, 라고 봐야 되고, 승인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겠죠. 또 대법원 판결이 판례 변경이 되지 않았나 한저 상고 올라가서 그냥 파기된다든지 깨지면 역시 타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가능한 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현실적으로는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유사 동종 사건에서도 그 하급심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하다 보니까 비슷한 결론, 동일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그건 현실적인 거지 법리적인 건 아니죠. 법학적인 논점에서는 유사 동종 사건은 해당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판결을 하더라도 이 판결이 그 자체가 위법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성이 인정되기 힘들겠죠. 근데 헌법재판소는 좀 달라요. 헌법재판소법 47조 1항, 75조 1항도 그런데 특히 이거 유언결정은 국가기관 등을 구속한다 이래 단 말이죠. 근데 이런 말이 없어요. 해당 사건에 한해서 국가기관, 법원 등 국가기관을 기속한다 이런 표현이 없고 그냥 기속한다라고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 사건만이 아니라 동종 유사 사건, 해당 사건만이 아니라 동종 유사 사건에서도 헌법재판소의 그 유언결정이 기속력이 미치죠. 근데 유언결정에 반하는 판결 등이 나오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통해서 통제해서 취소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 사건에 한하지는 않고 동종 유사 사건에도 기속력이 미치다 보니까 일반 추상적이란 말이죠. 일반 추상적이다 보니까 이게 헌법재판소 유언결정은 법원성이 인정된다. 법원성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법의 특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의 핵심이 뭐예요? 법의 핵심은 일반 추상적인 규범이란 말이죠. 불특정 사람, 불특정 사건에 적용되는 성격을 우리가 일반 추상적이라 하는데, 근데 이거는 일반 추상적이지 않죠. 해당 사건에 한해서만 기속력이 있다라면 개별적인 것이지 이거를 가지고 일반 추상적이라 말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있다라면
판례의 법원성이 부정된다고 보는 게 맞죠. 근데 여기는 그 조항이 없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일반 추상적인 구성력을 갖기 때문에 법원성이 인정된다 라고 봐야겠죠. 판례가 법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판례가 법이 될 수 있느냐. 조리는 법 이성에 따라서 당연한 이치죠. 당연한 원리 또는 당연한 이치.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제 비례 원칙이라든지 뭐 신뢰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조리에서 출발을 하게 됐죠. 그렇죠? 법이 없을 당시에 예를 들면 뭐 18세기, 19세기 유럽에서 비례 원칙이 실정법이 없다 하더라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권력이 행사돼야지 필요 이상으로 공권력이 행사되는 것은 비례 원칙 위반된다는 일반 이론들이 있었다는 거지. 경찰행정법에서 총기 사용 문제, 빵을 훔치고 도망간 애를 총을 쏴서 잡아야 되는지 빵인데 그래서 빵을 훔친 자를 총을 쏴서 잡아서 얻을 수 있는 공익, 그 다음에 마이너스, 생명권의 마이너스를 계산해 보면 아무래도 이게 더 크겠죠. 이게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례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총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미 유럽에서 19세기에도 이미 자리 잡아 왔었죠. 그 당시에는 실정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조리로서 발전해왔죠. 당연한 법 이성에 따라서 당연한 거 아니냐, 비례 원칙이 꼭 뭐 규정이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이 조리는 최후의 법원 원리죠. 최후의 법, 최후의 마지막의 법이죠. 최후의 법원이다라고 볼 수가 이제 있다라는 겁니다. 즉 실정법이나 관습법이 자리를 못 잡고 있을 때, 실정법도 없어, 관습법도 없어, 그럼 마지막이 조리죠. 근데 이제 이런 조리로서 발전되었던 여러 가지 법 원리들이 헌법에 들어오게 되죠. 최근에 행정기본법이 대표적이죠. 행정기본법의 대부분의 행정법에 조리로서 발전되었던 것들이 입법화되고 있긴 하죠. 그래서 조리 역할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행정법의 법원이죠. 이 행정법의 이제 효력과 적용에 있어서는 효력은 이제 법이라는 것은 대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물론 이제 행정규칙은 대적 효력을 안 갖지. 근데 법률이라든지 법규 명령 같은 경우는 대적 효력을 갖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게 이를 알려줘야죠. 그래야 국민들이 법을 준수하거나 의무를 따르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니까 국민에게 알려줘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공포라는 절차가 있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공포를 이것들의 효력 발생 요건을 하죠. 공포를 하지 않았다라면 법률이라는 법규 명령은 효력을 가질 수가 없죠. 근데 행정규칙은 국민을 구속하는 내용이 아니고 행정부 공무원들한테만 구속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경우는 공포를 효력 발생 요건을 하지는 않죠. 이건 다만 뭐 열람 정도만 시키면 되는 거지. 문서 돌리면 되지. 각 과에 문서 돌려서 지금 훈령이 내려왔으니까 이걸 잘 준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과에 이제 이렇게 문서 쫙 한번 회람 정도 시켜주면 되는 것이지 공포를 효력 발생 요건을 하지는 않지, 행정규칙이.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죠.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형식은 행정규칙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법령 임을 받아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적 효력을 갖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구속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공포를 효력 발생 요건으로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수설 학설에 따르면 그럼 이 논리 결국 국민을 구속하기 때문에 공포를 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서 효력을 발생시켜야만 국민들이 이를 준수하고 의무를 부담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공포를 효력 발생 요건을 한다. 효력 발생 요건을 한다라고 학자들은 볼 거란 말이에요. 다수설이. 근데 대법원 판례가 어중간하죠. 이런 얘기를 안 하죠. 그렇죠? 공포를 효력 발생 요건을 한다라는 표현은 없죠. 근데 공포는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왜? 관보. 매우 요식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관보에 게재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관보. 관보. 그래서 이런 관보에 게재해서 공포를 해야 할 것이냐, 그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학자들은 그렇다고 보죠. 대법원 판례는 공포력 발생 요건을 한다는 말을 안 하죠. 다만 적정한 방법으로
관련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아주 어중간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관보의 게재에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적용 당사자들에게 이를 적절하게 고지, 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적절한 방법으로 이제 통지해줘라, 고지해줘라. 그래서 효력을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근데 이게 과연 불특정 다수한테 적용되는 법의 특성상 적절한 방법으로 어떻게 고지하는지 좀 애매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반복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법은 다음에 적용될 사람한테도 그때그때마다 고지해야 되는지 이게 참 만만치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의 견해가 좀 더 타당하죠. 물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는 없어요. 행정규칙에 빠져 있습니다. 공포를 해야 할 법 중에 행정규칙이 빠져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죠? 국민을 결국 구속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알려주고 공포하고 형식적인 요건을 갖춰서 공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국민의 권리 차원에서는 권리 보장 차원에서 또는 적절한 의무 부담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라고 봐야겠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거 다 지금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행정부에서 법령 보충 행정규칙을 만들면 자 공포를 하고 있죠, 그렇죠? 공포를 하고는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게 맞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공포해서 20일이 지나서 효력을 발생하죠.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개별법에 따로 규정이 있으면 변론을 하죠. 부칙에 뭐 2025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뭐 이러면 그날의 효력을 가지면 되는 거고, 또는 뭐 6개월이 지나 효력을 갖는다.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게 효력에 대한 문제고. 적용은 행정기본법 14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죠. 지금은 14조 1항과 이제 1항, 2항, 3항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게 행정법의 이제 적용의 문제지. 1항이 뭐죠? 특별한 규정이 없다라면 진정소급표를 갖는 적용 안 되지. 그래서 사실법률관계 완성되죠. 사실법률관계가 완성된 다음에 완성은 진정이죠. 진행 과정이라면 부진정입니다. 키워드 잘 따놓고 완성. 사실법률가 완성이 됐죠. 그 다음에 법이 들어왔죠. 이것을 적용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진정소급 적용이라고 하죠. 소급 적용이라고 하죠. 이걸 금지한다. 헌법상도 이제 진정소위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잖아요. 같은 논리. 진정소위법 이런 진정소위법을 제정하는 국회 너 안 돼라는 거라면 이거는 행정부도 진정소급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14조 1항이죠. 진정소급 적용 금지죠. 금지. 이거는 금지되죠. 물론 예외적 허용입니다. 특별한 규정이 있다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다라면 허용될 수는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4조 2항은 신청시법과 처분시법이죠. 허가신청, 그 다음에 처분시죠. 신청 시에는 A법이었는데 처분 시에는 A 플러스법으로 바뀌었어요. 요건이 이게 하나인데 요건이 하나 더 늘었어요. 1, 2로 늘었어. 신청 시에는 요건 1만 충족했겠죠. 요건 1만 충족해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1을 충족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허가를 해줘야 되죠.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만약 법이 개정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그 도중에 법이 개정됐을 때는 신청시법을 적용하면 A법을 적용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가해줘야죠.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허가해줘야 한다. 이게 되는데 처분시법을 따르면 두 번째 요건이 충족이 안 됐죠. 두 번째 요건이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있겠죠. 기존 판례와 마찬가지로 행정기본법 14조 2항은 이설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시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시법이죠. 행정기본법 14조 2항은 처분시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죠. 이거는 허가 신청과 이제 허가에 대한 얘기고, 이번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문제죠. 그 14조 3항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과 관련했죠. 그럼 이거는 이제 신청이라는 걸 안 하죠. 그죠? 내가 도로교통법 위반했다. 그래서 면허 취소당한다. 내가 면허 취소를 신청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 위반 행위. 그럼 이건 행위시법이죠. 이거는 행위시법. 위반 행위를 할 당시 행위시법이죠. 행위시법이고 그다음 처분시법. 제재처분, 처분시법. 면허 취소, 면허 정지. 자, 처분시법이 있단 말이죠. 이 사이에 이게 법이 변경되는 경우죠. 변경되는 거죠. 14조 3항의 본문은 행위시법이죠. 본문은 행위시법이고 단서는 변경된 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분시법을 말하겠죠. 변경된 법령이라고 되어 있죠. 변경된 법령을 특별한 사정함수라면 적용한다. 라고 해서 처분시법을 취하고 이제 있죠. 단서는 원칙적인 건 뭐예요? 행위시법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면허 정지인데 여기 면허 취소로 바뀌었어요. 처분시법에는. 그러면 법 위반 행위 당시에 A 행위를 하면 면허 정지. A 행위를 했죠. 그러면 면허 정지를 해야 돼요? 면허 취소해야 돼요? 처분시법을 적용하면 면허 취소죠. 행위시법을 적용하면 면허 정지인데 14조 3항의 본문에 따르면 행위시법을 적용하죠. 그래서 면허 정지 처분해야지 취소 처분하면 안 되지. 이게 이제 본문의 의미고, 근데 단서는 이제 처분시법이죠. 변경된 법이죠.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때는 면허 정지 사유였는데 이제는 면허 정지 사유에서 A행위가 제외되는 거야. 면허 정지 사유에서 빠져. A행위가 빠져. 그러면 이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죠.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죠. 그때는 뭘 적용한다? 처분시법을 적용한다. 라는 것이 14조 3항의 단서다. 그래서 법 위반행위를 한 다음에 법의 개정으로 법 위반행위가 성립되지 않거나 또는 제재 처분의 수준이 더 낮아졌단 말이에요. 경감됐을 때 유리하게 변경된 거죠. 그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시법, 변경된 법을 적용한다. 그럼 변경된 법을 적용하면 어떻게 하면 면허 정지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경우 결론은 14조 3항의 단서에 따라서 면허 정지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기존 대법원 판례는 법이 반성적 고려로 개정됐다라면 뭘 적용한다? 변경된 법을 적용하지만 변경된 법령을 적용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법이 반성적 고려 관계없이 개정됐다라면 반성적인 사유로 개정된 게 아니라면 반성적인 측면에서 개정된 게 아니라면 그때는 행위시법을 적용한다. 행위시법을 적용한다라고 해왔었죠. 행위시법을 적용한다라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이건 대립이 되는 거죠. 반성적인 어떤 고려 차원에서 개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반성적인 고려랑 관계없이 개정했다 그러면 이거랑 관계없이 반성적인 고려 관계없이 개정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때는 처분시법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죠. 형법도 그래서 판례가 변경됐죠. 형법 판례에서도 반성적 고려로 법을 개정했느냐 관계없이 한다? 이게 법이 개정된 법이 유리한 법이라면 신법을 적용한다는 게 지금 대법원 판례 변경이 됐죠. 사실은 됐죠. 그럼 행정적으로도 그런 거냐? 그건 형법적인 거고 형법에서는 판례가 풀리면 변경됐죠. 근데 행정법에서는 아직 판례 변경하겠다라는 명확한 내용들은 없어요. 내용들은 없습니다. 근데 그 취지를 생각하면 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라든지 형법 판례의 취지를 고려하면 법이 유리하게 변경됐다라면 변경된 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죠.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유리하게 변경했다라면 유리한 법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기 때문에 이걸 적용을 해야겠죠.
물론 이제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서는 위반행위 규제법에서는 명확하게 이에 대해서 규정하고 옛날부터 있었죠. 옛날부터 이것도 있었고, 유일하게 법이 개정되었다라면 변경된 법을 적용한다라고 했고, 판례도 마찬가지. 판례도 이거 보면은 재판시법을 적용한다 했다면 유일하게 개정됐을 때 재판시법이 뭐겠어요? 행위시법이 아니지. 처분시법이지. 처분시법과 더 가까운 재판시법이죠. 오히려 처분시보다 더 후겠죠, 재판시가. 하여간 재판시법을 적용한다 해서 변경된 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죠. 유리하게 개정됐을 때 이건 판례가 과태료 쪽은 그러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과태료가 아닌 이런 행정적인 제재의 경우에도 유리한 법을 적용하는 게 이 형법 판례 취지도 그렇고 지금 법 제정된 취지도 그렇고 이런 차원에서는 이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14조 3항의 단서를 폭넓게 적용하는 게 낫지 꼭 반성적 고려로 법을 개정했을 때만 신법을 적용한다, 변경됨을 적용한다는 것은 너무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형법 판례 변경과 취지에도 안 맞고 그다음에 질서 위반 규제법 관련된 과태료 재판과 판례와도 잘 안 맞죠. 이 때문에 이 경우는 변경된 법을 적용하는 것이 반성적 고려 관계없이 개정됐다 하더라도 그게 타당하다고 봐야겠죠. 그다음에 원리들이죠. 이 원리들은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게 문제죠. 행정작용법 영역에서 우리가 행정행위, 확약, 그 다음에 사실행위, 공법상 계약, 그 다음 행정계획 등을 하죠. 이런 거 할 때 준수할 원리들이죠. 여기 위반되면 행정작용할 때 준수해야 돼. 물론 행정입법할 때도 그렇습니다. 행정입법할 때도 그래요. 행정부가 어떤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법의 법원리는 행정부 공무원들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준수할 법원칙이죠. 그럼 준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수를 안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위법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어디서 밝혀져요? 최종적으로는 행정심판 소송이죠. 행정심판, 행정소송, 물론 배상에서도 밝혀질 수 있죠. 배상청구소송. 배상청구소송을 해도 판례상 민사소송이죠. 판례상은 민사소송 나중에 하겠지만 판례상은 민사소송. 이걸 통해서 이 처분이 위법이었다라면 취소되겠고 여기서도 취소되겠죠. 거부가 취소된다든지 이게 되겠죠. 부작위라면 위법 확인되거나 또는 처분 제기를 처분 명령 제기를 나오겠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위법성 인정되고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한 손해가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되면은 인과관계에서 인정이 되면은 배상이 인용되겠죠. 이게 위법인지 여기 반하면 행정작용에서 준수할 원칙의 원리에 위반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런 데서 처분이 취소되거나 부작위가 위법이 되거나 또는 고의과실까지 있으면 배상이 인정되거나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물론 더 현명하다라면 직권 취소하는 게 더 좋겠죠. 여기 위반되는 행정작용을 했다. 그러면 결국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얘기거든. 결국 이런 법원칙 위반에서 행정작용을 함으로써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이거를 직권 취소해 주는 게 행정청 스스로 좀 더 바람직하죠.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이런 원리의 위반이 안 되는 게 제일 좋겠죠. 당연한 거죠. 그런 게 배우는 거지. 이런 행정작용을 할 때 이런 원칙을 준수해라 이 말이죠. 원칙을 준수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위반되는 행정작용을 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래서 원리로서 여러 가지 법치행정 원칙, 법치행정 이 안에 법규 창조력, 그다음 법률 우위, 법률 유보 원칙이 있죠. 법치행정 원칙이 있고 그다음에
평등, 비례, 자기 구속, 신뢰, 부당결부, 권한남용 금지, 신성실, 원칙 등등이 이제 있겠죠. 이런 원리에 위반되면 위법이 되죠. 어떤 행정작용이 이런 행정법의 원리 위반되면 위법한 행정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준수해야 한다 이 말이죠. 준수해야 한다. 법치행정은 법규 창조. 법규라는 것은 헌법적으로 국민의 권리 무상을 가리켜 법규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법규 명령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법규 명령.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명령이죠. 행정명령과 대립되는. 그 다음에 법률 우위. 법률이 있을 때 법률에 위반되는 작용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법률, 국회의사가 행정부의 의사, 행정작용함에 있어서 행정작용은 누가 하는 거예요? 행정부가 하겠죠. 행정부의 의사보다 우선된다겠죠. 우선된다. 국회의사가 행정부 의사보다 우선되는 거지. 어떤 행정작용 했을 때 국회의사가 보통 법률로 표현되죠. 법률에 규정된 것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세율이 30인데 과세편이 1억인데 5천만 원 과세 처분하는 것은 법률 우위 원칙 위반되죠. 5천만 원 과세 처분은 법률 우위 원칙 위반되죠. 3천만 원만 해야지, 그죠? 기숙행위일 때 3천만 원만 때려야지 5천만 원 과세하는 것은 국회의사인 법률, 세법의 의사인 세율 30에 위반되는 과세 처분이죠. 그럼 위법이 돼버리죠. 그래서 취소 제기하면 취소가 되겠죠. 법률 우위 원칙이죠. 그래서 법률이 있을 때 법률 위반된 행정작용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 법률 우위 원칙이죠. 법률 위반 원칙. 어떤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라는 거죠. 행정기본법에서는 표현이 이렇게 돼 있죠. 법률 우위 원칙은 그냥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는 아무 말도 없고 그냥 행정작용은 여기 위반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해서는 안 돼. 위반하면 안 돼. 위반해서는 안 돼. 하면 안 돼. 해서는 안 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여기는 권리 제한, 의무 부과,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 의 경우는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한다. 여기는 모든 행정작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다른 말 없이 그냥 행정작용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여기는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작용,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작용, 그 다음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사항 관련된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는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한다. 이게 법률유보는 여기에 적용되는 거죠.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앞에 무슨 얘기 없잖아요. 권리 제한, 의무 부과 이런 얘기 없죠. 그러면 이게 모든 행정작용 이렇게 할 때 행정기법부터 시작해서 사실행위 다 포함해서 경찰지도, 행정지도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다 그렇다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 위반해서는 안 되지. 그래서 법률 우위는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하지. 법률 유보는 권리 제한, 의무 부가 중요한 사항일 때는 법률에 근거를 둬야지. 그죠? 그럼 이게 아닐 때는 법률에 근거 없어도 되지. 그럼 이거는 법률 유보가 적용되는 거지. 이 세 가지는 권리 제한, 의무 부가 중요한 사항. 이것은 법률 유보가 적용되는 거고, 법률 유보가 적용되지. 얘네들은 법률에 근거 없이는 안 된단 말이죠. 적용되는 거죠. 그렇지만 예를 들면 행정지도는 법률에 근거할 필요 없단 말이죠. 법률이 없어도 할 수 있죠.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 제한, 의무부가 중요한 사항이 아닌 행정지도, 공고조언, 공고조언에 그치는 길에 행정지도 같은 경우는 법률에 근거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법률유보가 적용이 안 된다라고 봐야겠죠. 법률유보가 적용이 안 된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행정작용에 적용되죠. 뭐는? 법률 위반은. 법률 우위는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죠. 그래서 법률 우위는 법률이 있을 때 얘기죠. 법률이 있다라면 법률 위반되면 안 된다겠죠. 그러니까 법률이 없을 때 논의가 되는 거죠. 법률이 없는데도 이런 행정작용을 할 수 있을까? 법률이 없는데도 행정작용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법률 위반이죠. 그래, 할 수 있어. 그러면 법률 위반 적용이 안 된다는 거지. 법률이 없는데 할 수 있다는 것은 법률에 근거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아니야, 법률이 없으니까 하지 말아야 돼. 그것은 법률 위반가 적용된다는 얘기지. 법률에 근거해야 되는데 법률이 없기 때문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행정작용을 해서는 안 되지. 근데 이게 권리제한 의무부가 중요한 사항과 관련이 있다는 거지. 적용이. 그다음에 이게 법치행정이고. 그러면 여기 위반되는 예를 들면 법률이 없는데 과세처분했다. 법률이 없는데 과세처분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법률 유보 원칙이 위반되지. 법률 유보 원칙이 위반돼서 위법한 행정작용이죠. 위법한 행정작용, 위법한 처분이다. 그러면 취소되겠죠? 그 다음에 평등 이런 건 다 알 테고 대충 금방 디테일한 내용 배우시면 되겠고, 평등, 자기 구속의 법리, 그죠? 근데 물론 행정기본법은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만. 그 다음에 신뢰보, 부당결부. 근데 특히 이게 비례원칙도 그렇고, 이 행정작용할 때, 이 기속행위일 때는 법률 우위만 엄격하게 적용하면 돼요,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세법에서 과세 요건이 있고, 세율이 있고, 그 다음에 과세처분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과세 요건이 성립했어요? 그 다음에 세율이 30이야, 예를 들면. 그럼 과세처분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1억이 과세 편이다 하면 3천만 원 과세 처분을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절차적인 문제를 제한다라면 실체적인 측면에서는 이러면 적법이 되죠. 이러면 적법이 되고 5천이면 위법이 되고, 그럼 법률 우위만 잘 확보되면 되는 거야. 법률 찾아봐서 과세 요건이 지금 있는데 과세 요건이 충족된 거야? 물론 만약에 안 됐다면 위법이 되겠죠. 과세 요건이 충족이 안 됐는데 과세 처분했다라면 당연히 법률 우위 원칙 위반되겠죠. 그렇죠? 근데 세율이 30인데 50이면 법률 우위 원칙 위반되겠지만 3천이면 위반이 안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재량행위일 때 문제란 말이죠. 예를 들면 과징금 같은 것은 대체적으로 재량행위인데, 과징금 요건이 있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됐다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것도 30% 범위 내라든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불법적으로 이익이 있다. 그러면 30% 범위 내에서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건 재량이란 말이에요. 재량. 특히 얘네들은 이걸 통제하는 거죠. 재량일 때. 물론 이제 50을 넘어버리면 50을 때렸다. 과징금을. 그러면 이게 법률 우위 원칙 위반되죠. 법률 우위 원칙 위반되죠. 이렇게 돼 버리면. 과징금이 불법적으로는 수익의 30이라면 50을 때리면 당연히 이게 위반되겠죠. 그거야. 근데 30을 때렸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갑에 대해서는 30을 때렸고 을에게는 15를 때렸다라든지, 그러면 이제 갑이 문제를 제기하겠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되어야 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각과 을이 법 위반 정도가 똑같고 여러 가지 면에서 거의 유사하다, 거의 동일하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아무리 30% 범위 내라고 했다 하더라도, 즉 재량을 줬다 하더라도 재량의 한계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재량의 한계가 평등이죠. 평등이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평등이 나오는 거야. 평등. 평등은 50을 넘어오면 평등을 얘기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과징금 50을 때려버리면 뭐로 충분해요? 법률 우위 원칙으로 충분한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지금 30% 이내로 과징금을 때려야겠는데 왜 50을 때리니? 법률 우위원칙 위반돼 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굳이 뭐 평등을 적용할 필요성이 별로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30을 때렸단 말이에요. 과징금을 때렸는데 그죠? 이때는 평등이 적용돼요. 재량권 행사 한계로서의 평등, 비례 이런 게 적용되는 거예요. 야, 어른 15를 때리는데 왜 나만 30인 거야? 쟤랑 나랑 똑같이 법을 위반해서 손잡고 똑같이 법을 위반해가지고 이익도 똑같이 얻고 모든 게 똑같은데 왜 쟤는 15고 나는 30이야? 그럼 뭐라고 해? 같은 것을 갖게 되어야지. 같은 걸 다르게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게 평등원칙 위반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갑이 하는 말이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하겠죠. 평등원칙 위반된 행정작용이다. 뭐가? 30%의 과징금. 30%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은 어디 위반된다? 합리기 없이 나를 을과 대비해서 차별했다. 같은 것은 갖게 되어야 되는데 같은 것을 합리기 없이 다르게 되었기 때문에 자의적 차별이다. 그래서 평등원칙이 위반된다라고 주장하겠죠. 아마 대부분도 그렇게 내릴 가능성이 크겠죠. 그럼 평등원칙 위반이니까 이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이 돼버려요. 그래서 재량일 때, 그다음에 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을 때, 이런 외적 한계를 벗어나지는 않았고, 왜 30% 내라고 했으니까 외적 한계를 벗어나지는 않았지. 이랬을 때 적용될 수 있는 게 평등이죠. 또 비례기도 하겠죠. 비례도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비례 원칙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재량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법에서 왜 재량을 부여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냥 다 30을 때리면 되는 것이지 굳이 뭐 재량을 줘? 법에서 왜 재량을 줘야겠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야. 재량을 주는 이유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란 말이죠. 국민들이 법을 위반했을 때 위반하는 여러 가지 행태가 다르단 말이죠. 법을 위반의 인식을 하고 했다든지, 뭐 모르고 했다든지, 그렇잖아요. 고의로 했다든지, 과실로 했다든지, 우리 형법도 그러잖아요. 그럼 형법도 똑같이 다 그냥 다 사형에 처한다고 굳이 징역 몇 년 이하로 하고 막 이래 귀찮게 다 그냥 사형에 처해버리지. 근데 왜 법에서 법마다 법정형이 다르고 법과는 선고형이 서로 다르겠어요? 그게 뭐야?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행정법규도 똑같다 이게야. 우리 행정법규 위반 행위를 했을 때 얘가 법을 고의로 위반했는지 과실로 위반했는지 여러 가지 경우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땅을 샀는데 자기 명의로 등기를 안 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했다. 그건 실명법 위반인데, 근데 갑은 고의적인 거, 탈세, 세금 문제 때문에 얘가 자기 명의를 안 하고 타인의 명의로 이제 실명법 위반 행위를 했단 말이죠. 실명법 위반 행위를 한 거야. 위반 행위 했죠? 얘는 시체말로 뭐 짤 없이 30대로 되겠죠. 30이라면 짤 없이 부동산 가액이 뭐 10억이다. 그러면 3억 때리면 된단 말이지, 이놈은. 짤 없이. 근데 을같이 90세대 노인이야. 시골에 살고 계시는데 실명법 위반했어요. 옛날부터 이제 글을 모르신 양반이니까 주변 친족 이름으로 이제 등기를 해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실명법이 시행된지도 모르셔. 지금 정신도 좀 별로 안 좋으시고 이래가지고 그냥 실명법 위반한 거야. 근데 이런 경우 짤없이 30을 때리면 가혹하단 말이죠. 그죠? 그럼 이게 30을 때렸기 때문에 법률 우위원칙 위반되지는 않지. 그렇잖아요. 30을 이내로 때리라고 했으니까 이내 때린 건 맞잖아. 그렇기 때문에 30을 때렸을 때 과징금을 3억을 때렸을 때 법률 우위원칙 위반되지는 않지. 근데 법률에도 근거 있잖아. 30%의 범인에도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니까, 부과한 거니까 법률 유보원칙 위반되지도 않죠. 근데 이게 누가 봐도 좀 이상하다 이게. 같이 30을 때리는 3억을 때리는 거에 3억의 과징금을 때리는 거 아무리 봐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좀 각같이 나쁜 놈은 짤 없이 30 때리는 게 맞는 것 같은 3억. 근데 을 같은 노인네 분 얘기 들어보니까 막 눈물 나. 왜 할머니 다른 친족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번 글을 몰라서 그렇대. 글을 뭐 1920 몇 년생이신데 내가 글을 몰라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상속을 시켜줬는데 상속이라는 말도 안 쓰겠죠? 아버지가 줬다든지 법정형을 못 쓰시겠죠? 그래가지고 뭐 저 하다 보니까 그걸 모르니까 저 등기는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는 저 친족 동네 사람 이름을 했는데 이게 실명 위반이 됐다 이게야. 근데 지금 말해도 그냥 정신도 저 오락가락해. 가끔 자기 이름도 까먹고 할머니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90세 쪽 치매 약간 반치매 걸리시니까 뭐 이래가지고 이상한 얘기 하시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행정복무원이 3억을 때린다? 사정을 들어보니까 좀 그건 그렇잖아. 그래서 법에서도 30%의 범위 내라고 한 거야. 법에서도 왜? 그러면 재량권을 부여했으면 재량권 행사할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재량권 행사할 의무도 있다라고 하는 거야. 재량을 법에서 왜 주느냐 이게 지금 이런 정상을 참작해서 이런 제재 처분을 해라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재량권을 부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법이 부여한 재량권을 적절하게 행사를 해야지. 근데 행사를 안 했어. 귀찮아. 다 3억이야. 다 3억이야. 이런 것은 이것도 재량권 불행사라고 하죠. 이런 재량권 행사를 안 했다고 해서 재량권 불행사도 위법이 돼버립니다. 왜? 그래서 왜? 재량권 행사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법에서 재량권을 줬다라면 여러 가지 고려 요소를 고려해서 재량권 행사할 의무가 있는 거지. 근데 그 재량권 행사를 안 하면 불행사가 위법이 돼 버리죠. 그럼 이제 할머니가 소송을 제기하면 3억에 대해서 법원이 하는 말이 재량권 불행사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재량권 불행사이기 때문에 3억의 과징금 처분은 위법이다. 따라서 취소한다. 뭐 얼마큼 취소할 거냐는 뭐 그 다음 얘기지만 하긴 전부 일단 취소하겠지 법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비례나 평등이 뭐다?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준설 원칙이다 이게. 행정작용을 하면서 준설 원칙이다. 비례나 평등이. 근데 곁다리 이 자식을 왜 나오느냐 자기 구석에 보면은. 그냥 평등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근데 이게 행정규칙일 때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법이 아니라 뭐 세법이라고 해야 행정규칙인데 그래서 이제 케이스로도 엄청 많이 나오죠 이게 있죠. 사례형 선택형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주관식용으로도 많이 내는 게 대표적인 이거란 말이죠. 행정규칙인데 법에서는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위생법 법에서는 뭐 이랬을 때 6개월 이내에 영업정지할 수 있다. 법 위반 사유가 있겠죠? 식품위생법상 뭐죠? 뭐 청소년의 술을 팔았다든지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년의 술을 팔았다든지, 청소년을 불법적으로 고용했다든지, 뭐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에 그러면 뭐 이런 게 있을 거라면 영업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단 말이죠. 다만 이걸 장관이 정해봐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봐라 라든지 이렇게 규정을 해. 근데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규칙인데 불령이죠 사실은. 불령이면 법규명령인데 그지? 신기하죠? 근데 이러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게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기본적인 차이점은 이거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법조항을 읽어보면 국민 여러분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법 위반하면 우리가 직접 이렇게 제재를 가했으니까 알아두세요. 이런 경우가 있고 공무원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공무원 여러분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요. 이렇게 처리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이게 내부 사무 처리 기준이라고 하죠. 제재 기준. 내부적인 사무 처리의 기준을 장관이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건 공무원에 대한 얘기란 말이야. 형식이 불령이라 하더라도 즉 형식이 법규명이라 하더라도 마이크 잡고 듣는 대상자가 국민 여러분이 아니라 상대방이 누구예요? 공무원 여러분이야. 보니까 법정을 찾아보니까 그럼 공무원 여러분 하면 뭐야? 행정규칙이에요. 법규명령 행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법규명령은 국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야. 법조항 내용이. 예를 들면 뭐 시험 과목 이렇게 개편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시험 과목이 지금 뭐 행정법에서 마라톤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국민한테 마라톤으로 준비하라는 얘기가 행정법 공부하지 말고 행정법 공부하지 마시고 수험생 여러분 이제부터 마라톤으로 준비하세요. 다음 년부터는 마라톤을 시험 봅니다. 이런 뭐야? 법규명령이죠. 국민에 대해서 상대방 자체가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이 여기에 따라 권리의 내용이 달라진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뭐 합격을 못 한다든지 그러면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법규 명령이죠. 그러나 공무원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귀찮으니까 귀찮단 말 안 하겠지만 그냥 바쁘니까 자, 뭐 일회 위반일 때 장관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뭐 장관이 직접 영업정지 몇 개월 때릴 것 같아요? 결제도 안 해. 장관들이 얼마 바쁜데 여러분도 가보세요. 장관 얼굴 보기도 바빠. 그렇기 때문에 저 장관이 실제 뭐 저 3개월 영업정지 결제해 줄 것 같아. 사인 쫙 하고 다 전결 사항이 아래 내려보내가지고 저 아래에서 뭐 국장이나 과장이 그런 건 다 처리한단 말이지. 전결로. 그런데 그래서 장관에게 부여했단 말이죠. 법에서 6개월 이내 영업정지할 수 있다. 장관이 보건복지 장관이라든지 이쪽이. 그러면 이제 장관에게 부여한 권한이기 때문에 장관이 제재 기준을 정해줘야 돼. 공무원들한테. 그래서 공무원 여러분 이게 일회 위반일 때 1개월 영업정지 합시다. 근데 이 자식이 또 두 번째 위반하잖아요. 그러면 2개월 영업정지 때리세요. 2개월 영업정지 때리세요. 뭐 이런단 말, 6개월 할까? 6개월 영업정지 때리세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뭐 중간에 뭐 2위반일 때 뭐 예를 들면 3개월 뭐 3위반일 때 6개월 이렇게 돼. 근데 우리 단순하게 이렇게 딱 가정을 해보는 거죠. 이건 1회 위반일 때 1개월 영업정지 때리시고요. 2회 위반일 때 6개월 영업정지 때리세요. 이거는 공무원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이 단속 나가서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잖아요. 그럼 들어와서 서류 꾸며가지고 짤 없이 이때는 1개월 영업정지 때리시고 첫 번째는 두 번째야? 그럼 6개월 영업정지 때리세요. 알았죠? 그럼 이게 내용적으로는 행정규칙이란 말이죠. 형식은 불용 형식이야 법규 명령인데 내용적으로는 공무원에 대한 지상이기 때문에 이게 행정규칙이 돼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긴 하죠. 나중에 좀 자세히 이제 다뤄야겠지만 학자들은 이걸 법규명으로 봐요. 다수설은. 학자들도 이제 학설 대립하죠. 다수설과 소설이 있는데 이게 법규 명령설과 행정규칙설이죠. 법규 명령이다라는 보는 이제 학자들의 견해랑 행정규칙으로 보는 견해가 있단 말이죠. 근데 판례는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일단 행정규칙으로 보죠. 행정규칙으로 본단 말이죠. 그럼 행정규칙으로 본다는 게 뭐예요? 아까 말한 법원성의 부정이야. 법원성의 부정이라는 게 뭐예요? 처분이 이 행정규칙 위반되더라도 위법이 안 되는 거야. 봐봐. 이게 법규 명령이라고 가정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면 봐봐. 그러면 이제 1회 위반일 때 있잖아요. 1회 위반일 때 몇 개월 영업정지 해야 돼요? 1개월 영업정지 해야죠. 근데 1회 위반일 때 갑한테는 그래 1개월 했어. 영업정지를. 근데 2회 위반일 때 아니 을한테는 똑같은 을한테는 저 3개월 영업정지를 때렸어. 1회 위반이 똑같아요. 갑한테는 1개월 영업정지인데 을한테는 3개월 영업정지 때렸어요. 이게 만약에 법규명령이라면 어떻게 돼요? 법률 우위원칙이 위반되는 거지. 을에 대한. 이게 만약에 법규명령이면 어떻게 돼요? 법률 우위원칙이 적용돼요. 그러면 1회 위반할 때 1개월 영업정지라고 딱 써져 있잖아. 그럼 1개월만 때려야지 어떻게 3개월을 때려. 법률 우위원칙 위반되지. 그럼 바로 위법이 돼버려 이게. 의뢰에 대한 3개월 영업정지는 바로 위법이 돼버리죠. 근데 행정규칙일 때는 안 되는 거지. 왜? 행정규칙은 법원은 구속을 못해.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행정규칙에 위반돼서 위법이다 이렇게 판결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규칙의 법원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판례는. 아까 판례는 행정규칙의 법원성을 부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유명한 공식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어떤 처분이 행정규칙 위반돼도 위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처분이 행정규칙에 부합되더라도 적법이 되는 것도 아니다. 개뿔 아무것도 아니다. 뒤만은 내가 만든 거고. 그렇지만 하여간 여기 위반된다고 위법이 되는 게 아니야. 여기 위반되더라도 위법이 되는 건 아니야. 뭐일 때 이게? 행정규칙일 때 얘기입니다. 자기 구속의 법리는 행정규칙일 때 얘기야. 행정규칙일 때 얘기입니다. 행정규칙일 때. 오늘 전반적인 내용을 다 하니까 나중에는 뭐 이거 간단하게 터치하고 지나가면 돼. 이제 디테일한 판례들은 이제 설명하겠지만 간단하게. 중요한 것들은 지금 틀을 잘 잡아놔야 돼요.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자, 이게 내용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를 잘 봐야 돼. 내용들이
행정법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과 어떤 내용이 서로 연결돼 있고 그게 어떤 역할하고 기능을 하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안 다음에 디테일한 내용을 배우는 게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나중에 디테일한 내용 배울 때 적용도 해보시고. 자, 그러니까 행정규칙 위반되는 위법이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필요한 게 자기 구속의 법리야. 이게 행정규칙일 때 논의가 되는 법이 법규명령의 행정규칙일 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자, 우리 뭐라고 하겠어요? 의뢰에 대해서 3개월 영업정지 했어요? 우리 옆에 가게인 갑은 1개월 영업정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야, 갑, 너 나랑 똑같이 의뢰 위반인데 너는 1개월이야? 야, 나는 3개월 나왔어요. 그래? 빙신. 야, 그런단 말이죠. 너 뭐 빙신이니? 너는 왜 3개월이니? 몰라, 나도. 자꾸 생각하면 집에 가서 생각하면 열받죠? 열받잖아, 솔직히. 같은 위반 했는 건데. 그래가지고, 뭐 변호사 찾아가지고 어쩌고 해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대.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데, 그 어떻게 논리를 구성할 거냐. 근데, 야, 3개월 영업정지니까 여기 위반되니까 위법이야. 이게 돼야 안 돼요? 이것의 전제는 뭐야? 이게 위법이 되려면. 이게 뭐가 돼야 한다고? 법규명령이라면 이게 맞는 얘기란 말이죠. 법규명령이라면 법원은 구속해야 하나요? 구속하지, 법규명령이라면. 그러면 법규명 반하는 처분은 위법이걸라. 그럼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게 논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법규명 행정규칙에 논의를 하는 거야, 그치? 예? 그 다음에 판례는 근데 그걸 결론적으로 행정규칙에 봤단 말이죠. 그럼 판례 논리를 받아들인다라면 이게 3개월 영업정지가 바로 여기 위반된다 해서 위법이 되는 게 아니란 얘기지. 그건 누가 봐도 억울해. 아무리 봐도 우리가 딱 직관적으로 봐도 야, 씨 무슨 같은 위반을 했는데 뭐 응? 얘는 왜 저래? 그래 나온 게 이제 독일에서 자기 구속의 법리라는 거야. 행정청이 자기가 만들었지. 뭘 이거? 행정규칙을 자기가 만들었지. 그다음에 이 관행 누가 했어요? 지가 한 거지. 그치? 응? 자기가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가 만든 규칙과 자기가 만든 관행이 있다라면 거기 구속당한다. 자기 구속이죠. 이 자기란 건 누구야? 행정청이죠. 행정청이 지가 만들고 지가 만든 관행, 지가 만든 규칙, 지가 만든 관행에 스스로 구속당한다라는 거지. 이게 자기 구속의 법리야. 자기 구속. 근데 왜 평등과 같이 돌아다니냐? 그래서 우리 당장 주장할 때 평등이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야, 같은 건데 왜 다르게 대화하니? 이런 얘기 아니야? 같잖아. 일의 위반으로서. 근데 왜는 1개월이고 나는 3개월이야? 그죠? 그러면, 야, 같은 건 같게 대우해달라. 이렇게 말할 거 아니? 예? 그래서 평등 원칙이랑 같이 돌아다니는 거야. 물론, 판례는 신뢰보호랑 같이 둘 다 결합해서 얘기를 하죠. 근데 학자들은 평등 원칙으로 주로 본단 말이죠. 내가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신뢰보호는 좀 약간 다른 각도에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봐봐. 여기서. 평등 원칙은 쉽게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죠. 1회 위반, 갑 1개월, 을 3개월. 이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야, 같은 것은 같게. 얘한테 1개월이지 나한테도 1개월만 영업증 해달라. 다르게 됐다면 평등원칙 위반된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처는 자기가 만든 관행과 자기가 만든 기준에 구속을 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평등원칙 차원에서 자기 구속의 법리가 나온다는 게 더 타당하죠. 타당하죠. 그렇죠. 근데 신뢰보호라는 것은 과연 이런 게 1개월 영업정지, 그 다음에 행정규칙은 국민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국민들이 신뢰를 갖는다는 게 일단 안 돼요. 행정규칙은. 원래 공적 견해 표명을 통해서 국민에게 신뢰를 부여할 수 있는 공적 견해 표명을 해야 되는데 행정규칙은 내부적인 기준일 뿐이지 이게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신뢰했다고 말하기가 힘들죠. 그다음 이 관행도 갑에 대한 관행이지 을한테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은 안 했단 말이죠. 을 당신한테도 우리가 1개월 영업정지 하겠다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적은 없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을이 뭐에 대한 신뢰를 했는지, 행정규칙을 신뢰를 할 수 있는 건지, 국민한테 한 얘기가 아닌데 행정규칙은. 또한 이게 1개월 영업정지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갑에 대한 처분이었지
을한테 신뢰를 부여하기 위한 처분으로 보기가 좀 힘든 면이 있죠. 그렇죠? 그 때문에 신뢰와 관계성이 별로 없죠. 근데 평등과는 관련성이 매우 크죠. 그렇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입장에 이제 공식이 이거죠. 자기 구속의 법리가. 처음 나올 때 판례를 읽어보면 뭐라고 나와요? 이게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한다면 다. 이 논의가 되는 이 아까 불형의 시행규칙이 뭐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여기 위반된다고 해서 여기 위반을 해서 바로 위법이 되는 건 아니다. 바로 위반으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출발합니다. 대법원이든 헌재든 다 판례를 읽어보면 그렇지만이라고 치면죠. 그렇지만 행정규칙에 따른 관행이 있게 되면 즉 갑에 대한 일견 영업정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관행을 요구합니다. 독일과 다르게. 독일은 행정규칙만 있으면 자기 구속의 법리가 바로 작동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관행이 필요합니다. 즉 갑에 대한 일견 영업정지가 있어야 돼. 그래야 을이 주장할 수 있는 거야.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첫 번째 타자가 문제죠. 근데 만약에 갑한테 3개월을 바로 때리면 어떻게 하냐. 관행 없이. 이제 이런 게 문제 되겠죠. 막 그전에 관행은 없었는데 이번 행정규칙이 내려왔어. 행정규칙이 내려왔는데 1회 위반할 때 일결 영업정지래. 근데 갑이 그래? 나 그럼 1회 위반인데 1개월 영업정지 당할 줄 알았더니 3개월 영업정지 당하는 거야. 그럼 이런 경우 자기 구속의 법리가 적용이 안 되겠죠. 우리나라 판례에 따르면. 근데 독일 판례에 따르면 가능하죠. 독일의 판례에 따르면 관행을 요구는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 자기 구속의 법리가 작동이 되겠죠.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하여간 관행을 요구는 한다고 합니다. 자기 구속의 법리는 행정규칙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관행이 한 번 이상은 있어야 돼. 있고 그럼 어떻게 돼? 을이 평등 신뢰한다는 거지. 판례에 따르면 뭐에 대한 이 규칙과 관행에 대해서 그러면 평등하게 나도 1개월 영업정지 할 것 같네? 갑도 1개월 영업정지니까 난 거기에 대한 신뢰를 형성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면 이 관행과 규칙에 구속당해서 자기 구속을 당해 행정청이 자기 구속을 당해서 여기에 벗어난 처분했다라면 관행에 벗어난 처분했다라면 평등 신뢰보원칙에 위반돼서 위법한 처분이 된다. 평등과 신뢰보원칙에 위반돼서 위법한 처분이 된다. 그래서 을에 대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이 돼버려요. 위법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자기 구속의 법리. 그래서 헌재 판례는 이런 경우 그러면 실질적으로 행정규칙이 대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준법규라고 표현한다고 하죠. 원래 행정규칙이 이겼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1개월 영업정지 해야 되는 거지. 그럼 대외적으로 국민한테도 1개월 영업정지 해야 되니까 국민에 대한 의미가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표현까지도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이 행정규칙을 준법규라고 합니다. 준법규에 뭐가 매게 되는 거예요? 자기 구속의 법리죠. 관행이 있죠? 그럼 우리 평등 신뢰를 한다는 거지. 1개월 영업정지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처는 자기 구속을 당하기 때문에 뭐에 따라 처분해야 돼? 행정규칙에 따라. 그래서 법규성을 갖게 된다. 헌법소원 대상 된다. 이게 헌재 판례죠. 그 다음에 대법원 판례는 1개월 영업정지를 해야 되는데 3개월 영업정지 했다라면 자기 구속을 벗어난 거지. 그래서 평등 신뢰본칙 위반돼서 위법한 처분이 된다. 라는 게 자기 구속의 법리와 관련된 판례들이죠.